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여러 명의 무리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종업원은 그들에게 흡연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고,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손님이 그들에게 금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항의를 하는 손님을 향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그 손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도대체 식당에서 흡연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UCLA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잔이에요.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죠. 특히 국제범죄와 사회학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 중 하나예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저는 강의실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항상 그렇듯이 교수님의 강의는 시작부터 흥미진진했죠. 교수님은 오늘 특별히 국제범죄와 이민자 범죄율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볼까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2023년 파리 외곽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민자 통합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프랑스의 이민자 범죄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5%씩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고, 둘째,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죠. 그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는 범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사례였어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포인트 기반 이민 제도입니다. 영국의 새로운 정책은 이민자의 학력, 경력, 언어 능력 등을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독일은 2015년 난민 대거 수용 이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2023년부터 통합형 이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은 이민자들에게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각 나라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교수님은 세 나라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주셨어요.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반대로 지원책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둘의 균형 잡힌 조화였죠. 자, 이제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평소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제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보게 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던 화려한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국인 범죄,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불과 몇 주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문화적 차이와 법질서 존중의 부재가 빚어낸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자판에서 손을 떼고 스크린에 집중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시려는 사건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곧 제가 알고 있던 평화롭고 안전한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충격적인 뉴스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제 2024년 크리스마스 아침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강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는 한 식당의 CCTV 영상이 나타났죠. 2024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영상 속에는 여러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식당 풍경이었죠.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식당은 금연구역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식당은 실내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직원들이 3번, 4번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흡연 중인 테이블로 다가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이 남성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어요.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6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해자들의 수적 우위입니다. 6명이 1명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휩싸였죠. 가해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공격했고 심지어 맥주병까지 무기로 사용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끔찍한 행동 중에 중국어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행동은 계속되었죠.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급하게 식당에서 뛰어나와 그들을 말리려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여성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보호하려 했지만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나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개골 골절, 안면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즉시 수술이 필요했죠. 가해자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죠. 이런 무자비한 사건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분명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닌 문화적 충돌과 법질서 경시,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자린이었죠. 교수님, 저는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린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자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어 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죠. 그들은 아마도 한국의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더구나 만약 한국인들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설명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강의실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 예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예지가 곧바로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그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자린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분명히 보셨듯이
식당 직원들은 이미 3-4번이나 흡연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요. 하지만 그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죠. 예지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현지 법률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예지의 논리적인 반박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의 본질은 흡연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무자비한 구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6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구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교실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두 학생의 의견을 빠르게 노트북에 기록하면서 이런 첨예한 문화적 충돌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감했죠. 교수님은 잠시 두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신 후 중재자로서 발언을 시작하셨어요. 두 분 모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다음 설명이 이 논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궁금해졌어요. 분명 이 사건 너머에 있는 더 큰 사회적 맥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서울시 지도가 나타났고 특히 대림동 지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한 대림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큰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며 인구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2024년 현재 대림동 인구의 약 30%가 중국인입니다. 이는 서울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치죠.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됩니다. 통계 자료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범죄 통계입니다. 지난 3년간 대림동의 범죄 발생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35% 높았습니다. 특히 상해 범죄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범죄 유형의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구타나 절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조직화된 범죄,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경찰 통계가 나타났어요. 2024년 상반기에만 이 지역에서 검거된 불법 체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상해 범죄나 마약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범죄의 패턴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검거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커서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의 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죠. 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치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 통합의 실패, 이민자 관리 정책의 미비, 그리고 문화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다른 국가들의 이민자 밀집 지역 사례가 나왔어요. 프랑스의 박리우, 미국의 차이나타운, 영국의 브릭스턴 등 세계 각국의 이민자 밀집 지역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법 질서를 지키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통계 숫자 너머에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의 실체가 보이는 것 같았죠. 이런 문제는 대림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제주도의 한 번화가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거리를 걷는 남성들의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사건 발생 직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 중국인들입니다. 피해자인 42세 C씨를 포함해 총 6명이 화면에 보이네요. 이들은 중국인 취업 알선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건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구직자가 일을 시작하면 보증금 60만 원을 내게 했고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일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C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어질 내용이 또 다른 비극일 것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결국 다른 불법 체류자들이 모의해 C씨를 살해했습니다. 3명이 살인 혐의로, 2명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죠. 제주도의 현재 불법 체류자 수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주도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생기게 된 걸까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답은 바로 무사증 입국 제도에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제주도의 특별한 입국 제도가 설명되어 있었어요.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게 된 거죠. 지난해에만 67명의 불법 체류자가 각종 범죄로 검거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경찰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범죄의 조직화, 흉포화 경향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관광진흥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치안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자린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어떤 논쟁이 펼쳐질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모두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셨어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자린 학생. 중국도 관광대국이에요.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한국인들도 중국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자린 학생의 지적은 중요한 논점을 제기했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발표한 2024 국제관광객 평판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가리키셨죠. 한국 관광객들은 규칙 준수도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질서 유지, 현지 법규 준수, 공중도덕 실천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죠. 교수님은 상세평가 항목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통계 자료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현지 문화 존중도 1위, 체류 규정 준수율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불법 체류율인데요. 한국인 관광객의 불법 체류 전환율은 0.1% 미만으로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최저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인들의 평가였어요. 각국의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관광객 국적 조사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현지 상인들과의 정당한 거래, 친절한 태도, 깔끔한 뒷정리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입니다. 최근 한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2024년 한국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했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각종 흉악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죠. 현재 한국 사회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 증가로 인해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대림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교수님은 지역 주민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태국처럼 불법 체류자들을 전면 단속해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고 말하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대림동의 이런 상황이 전국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법무부 출입국 전문가들도 태국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입국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예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도 중국인들에 대해 태국인 케이스처럼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체계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취하는 당연한 조치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 법질서와 안전의 문제였던 거죠. 자린도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열린 사회가 아닌 질서 있는 개방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문호는 개방하되 법질서는 준수하고 서로의 문화는 존중하는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충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이번 강의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론과 사례들이 언젠가는 실제 정책이나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예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되 보편적인 법질서와 규범은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감정적인 대립이나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질서 있는 개방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는 지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오늘 배운 이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범죄학자가 되어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죠.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보고 있으니 중국인들에 대한 무서움이 생겼고 태국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한 것처럼 중국 불법 체류자들도 한국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도 강화되어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 국민들이 한국인에게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 기업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제경영학과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답니다. 3학년이 되니 전공 수업들이 더욱 깊이 있어졌는데 특히 오늘은 기대되는 수업이 있었죠. 글로벌 기업 전략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수업 시작 5분 전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스크린에는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떴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태국 투자청 BOI 승인한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죠. 2024년 8월 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전기차와 배터리 조립 공장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자국 내 생산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현대자동차의 이번 투자는 바로 이 정책적 흐름에 발맞춘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를 가리키시며 태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태국의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죠. 이어서 태국 정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투자 혜택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최대 8년간의 법인세 면제부터 시작해서 토지 소유권 허가, 외국인 전문가 고용 허가까지 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지화 전략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넘기셨어요. 현대자동차는 전체 부품의 약 30%를 태국 현지에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태국 내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술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의 동부 경제회랑 EC에는 이미 700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진출은 이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죠. 저는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며 이 모든 내용을 기록했어요. 특히 현지 부품 조달 계획이 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이 흥미로웠죠. 제 옆자리의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설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는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지리적 위치, 잘 발달된 물류 인프라, 그리고 아세안 경제 공동체 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될 수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시며 물류 네트워크를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로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연결되어 있고
해로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이어지죠. 이런 지리적 이점은 현대자동차의 동남아 시장 공략에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글로벌 비즈니스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실감했답니다.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때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바뀌며 삼성전자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강의실의 공기도 왠지 무거워진 것 같았죠. 이제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현대자동차의 태국 진출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일어난 중요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은 삼성전자가 태국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태국에서 가전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리라차 공장은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겨냥한 핵심 생산기지였죠.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를 웃돌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에밀리가 놀란 듯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믿을 수 없어.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였고 태국 내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23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태국 공장 현대화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들은 스마트폰 생산에 주력하는 반면 태국 공장은 프리미엄 가전제품 생산을 맡게 될 예정이었죠. 강의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삼성전자가 태국에서 철수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영상의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태국의 생산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매우 신중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실제로는 경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태국에 반한 감정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이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죠. 태국 내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과 괴롭힘이 증가했고 일부 직원들은 안전 문제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비자 심사 강화에 태국인들 분노, 한국 기업 상대로 시위 확산, 삼성전자 직원 폭행 사건 또 발생 같은 기사들이었죠.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고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이처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나 사회적 갈등이 수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껏 배웠던 글로벌 비즈니스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때였어요. 강의실 중앙에서 갑자기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죠. 태국 교환학생 완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차별했다고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요. 비자도 잘 안 내주고 입국 심사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완나는 감정이 격해진 듯 손짓까지 해가며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어가면서 태국 직원들은 한국 직원들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고 다른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완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예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답니다. 실제 통계와 사례들을 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예진이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는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는 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임금 격차 문제는 하지만 완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가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러 가는 건데.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경제 성장했으면서 교수님이 재빨리 두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우리는 이것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실의 분위기는 차가워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몇몇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완나를 지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어서 그저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완나 학생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내 기업들의 임금 통계가 나타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직원 평균 임금은 태국 현지 기업들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 퇴직금, 교육 지원 등의 복리후생까지 고려하면 실제 격차는 더 크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인 주재원들의 높은 임금은 해외 파견에 따른 추가 수당과 주거비,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통계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태국 내 한국 기업 취업 경쟁률이 현지 기업의 3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대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인생이 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완나는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현대자동차 관련 슬라이드로 바꾸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최근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애초 계획은 2026년부터 연간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상세한 수치가 적힌 차트를 가리키셨어요. 배터리 조립 공장도 함께 설립해서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의 허브로 만들 예정이었죠. 총 투자 금액만 해도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태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될 뻔했죠. 스크린에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계획 로드맵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이 계획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2026년 초기에는 연 5만 대 생산을 시작해서 2027년 8만 대, 2028년 10만 대, 2029년 12만 대를 거쳐 2030년에는 목표치인 15만 대 생산 체제를 완성하는 거였죠. 교수님은 다음 차트를 가리키셨어요. 현지 부품 조달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었습니다. 초기 30%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리려 했어요. 이를 위해 태국 동부경제회랑 EEC의 100여 개의 협력업체도 함께 진출할 예정이었고 직접 고용 인원만 해도 3,5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1만 5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현대자동차는 이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반한 감정이 있는 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첫째, 공장 건설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시위가 예상됩니다. 이미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죠. 둘째, 한국인 주재원들의 안전 문제가 있어요. 최근 6개월간 태국 내 한국인 대상 폭행 사건이 3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셋째, 완성차 판매 시장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SNS상에서는 이미 현대차 불매운동이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현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미 예비 협력 계약을 맺었던 15개 현지 업체 중 8곳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반한 시위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한국 제품을 파손하는 모습들이었죠.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다른 대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세안 지역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은 이미 안정적인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고, 인도네시아는 더 큰 규모의 투자 혜택을 제안하고 있죠. 말레이시아 역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각 국가별 투자 조건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이미 연간 25만 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5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함께 배터리 원료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말레이시아는 전기차 산업 특구 내 무상부지 제공까지 검토하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이렇게 복잡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최근 기자회견 사진이 떴죠. 패통탄 총리는 현대자동차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단순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이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전기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셨어요. 현대자동차의 투자가 실현될 경우 향후 5년간 태국의 GDP는 약 1.2% 추가 성장이 예상됩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최소 5만 명에 달하고 연관 산업 발전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런 이유로 패통탄 총리는 최근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반한 감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대응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완나를 포함한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총리는 더 나아가 한국 대사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확대와 비자 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또다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죠. 완나가 다시 한 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중국이 있어요. 굳이 한국 기업이 필요 없다고요. 완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중국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마침 중국과 태국의 최근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던 참이었네요.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APEC 정상회의 현장 사진이 나타났죠.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패통탄 총리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과 같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2025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운명 공동체로 격상하겠다는 제안도 했고요. 교수님은 중국과 태국 경제 협력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로 넘어가셨어요. 중국은 현재 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연간 교역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BYD와 그레이트월이 이미 태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자국 기업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이 10% 미만이고 기술 이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중국 기업의 투자 현황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BYD의 경우 태국 공장은 사실상 조립 공장에 가깝습니다. 핵심 부품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를 자랑하지만 실제 태국 내 고용 창출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1,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죠. 게다가 대부분이 단순 조립 인력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술 종속 문제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현지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상황이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교수님이 한국 기업의 투자 특징을 설명하려 하셨어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계획했던 투자에는 R&D 센터 설립과 현지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고 부품 현지화율도 단계적으로 60%까지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서 보여준 사례를 보면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완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중국은 우리를 존중해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관광객도 더 많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역학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받게 될 실질적인 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약 3억 달러의 선행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부지 매입과 기초조사, 설계 비용 등이죠. 게다가 100여 개의 협력업체들도 이미 각각 수백만 달러의 준비 비용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의 기회비용입니다.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간 25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가 태국 진출을 포기하면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 업체들에게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한편 태국 내부에서는 현대자동차 유치 실패를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총리의 외교 실패로 대규모 투자 놓쳐 일자리 1만 5천 개 날아가나 반한 감정이 가져온 경제적 재앙 같은 기사들이었죠. 지난 주말에는 방콕에서 5천 명 규모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패통탄 총리의 해임을 요구했죠.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거센데 이는 그들이 한국 기업에서의 취업 기회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성과 중심의 승진 기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현지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급여와 복리 후생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의 경력 개발 기회를 높이 평가한 결과죠. 완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단순한 투자나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 문화적 이해, 정치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제 경영의 실제 모습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수업이 제게 준 깊은 인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역학관계를 직접 목격한 소중한 경험이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현대 자동차가 태국에 투자를 꺼려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태국 학생의 태도를 보니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